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다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네. 많은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을 했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전 정책의 패인을 무엇이었다고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은 이전 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거 체제에 돌입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외관계나 이런데 뭐 엄청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규탄해야 될 만한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받냐. 제일 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좀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노력했다고는 해도 하여튼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가 돼버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이고, 그래서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어요. 저는 사실은 시장주의자예요. 그 시장의 기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거든요. 주택 문제도 사실은 시장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는 거죠. 양자는 그런 상호 보완의 관계,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수요 측면을 보면 예를 들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놓는다, 쌓아놓는다, 쟁여놓는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정상 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 가수요 이런 게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갑자기 공포 수요가 생겨났어요. 이러다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닐까?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떡하지? 막 영끌해서 돈 빌리고 뭐 해서라도 일단 사고 보자. 이 이제 공포 수요가 생기는 거죠. 이게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공급은 또 어떠냐? 사실 공급은 전체 흐름으로는 약간 적긴 했는데, 예를 들면 연간 공급량을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 왔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게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통제를 통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통상적인 공급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계속 수요 측면을 이렇게 억제했던 거예요.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하고 임대사업자도 좀 규제하고 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죠. 지금도 오르고 있죠. 지금도.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그 중에 이제 사회 초년병들한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열패감, 불안감을 만들어낸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데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아니,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위 전망 좋은 아파트, 내가 가진 돈은 많기 때문에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평당 10억이라도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샀어요. 근데 그걸 왜 무시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그건 결과로 인정하고, 그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이제 관념으로, 실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자. 돈도 많이 빌려주고, 금융 혜택도 많이 주고, 세금도 좀 적게 내고, 이런 보호를 해주자. 대신에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부담을 늘리자. 금융 규제도 강화하고 거래 제도도 강화하고 세금이나 부담도 늘리고 이렇게 하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주거용 1주택이나 비주거용 갭 투자한 주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갭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좀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정확하게 정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이걸 고민해 봤는데, 대체 왜 소위 개혁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면 그때부터 집값이 더 오를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최경환 그 부총리 시절에는 집 사라고, 집값 오르라고 막 고사 지내고, 그 금융 혜택 늘려주고,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권장하고 했는데 집값이 안 올라요. 근데 이상하게 진보 정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그때부터 확 올라버려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집값을 누르는 시도를 하니까, 아, 집값이 앞으로 오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집값이 내릴 거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증거를 보여준 꼴이었다. 정책 불신이 한 원인이 아니었겠냐. 그리고 이제 정책이 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불신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수요가 예를 들면 투기용 수요 이런 것도 억제하고 수요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공급을 늘리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는 혹시 집값에 주변에 너무 큰 영향을 주면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내부 검토 단계에서 어쨌든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긴 한데, 어떤 대량 공급 정책을 눈에 띄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적절하게 하고 수요를 적절히 통제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걸 인정해 주자.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 청년 얘기, 이것도 중앙을 빼먹었네. 그래서 청년주택도 이제 사실 1인 가구가 요새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의 핵심은 사실 청년 세대들의 1인 가구인데, 청년 세대들의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전에는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거나 뭐 같이 살거나 이러니까 주거 부담이 적었는데, 요즘 주거 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전체 부담 중에서 주거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 평생 살 집은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집 평생 살 집이니까.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또 살 집이니까 그거는 소유하는 게 이제 우리 관념에 부합하지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살 1인 가구 이런 집들은 저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디 역도 아닌 저 산 밑에 8평짜리 뭐 옛날 말로 하면 영세 임대, 영구 임대 뭐 이런 형태로 공급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 충분히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들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임시정책으로 우리 선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제가 얼마 전에 저 성북 갔더니 그 사회주택, 그러니까 방은 따로 쓰고 공통 공간은 또 같이 쓰고 이런 집들이 아주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런 기회들도 좀 부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급량을 늘려서 또 생애 첫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살 경우에는 금융 제한을 좀 풀어서 총량으로는 금융 제한을 필요에 따라서 강화하되, 평생 또는 한 번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을 필요해서 산다 이러면 좀 LTV나 DTV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실제로 시장에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이전 단계로 필요하다면 좀 충분히 품질 좋은 그 주택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